동남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거는 내 얼굴을 가리잖아. 내 귀여운 얼굴을 가리잖아. 나는 근데 지금 밤새갖고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동남아시아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성호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과 또 유명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솔직히 작년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올해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스트는 조시 하트넷?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를 뽑을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좀 백화점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에 많은 영화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막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해에 개봉한 영화나 개봉 예정인 영화들, 그 권역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아니면 현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했다, 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영화 이제 올해 흐름은 굉장히 세련된 영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시국 영향도 있는지 좀 감동을 주는 영화, 좀 눈물 찔끔할 수 있는 영화,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개인적인 감동을 주는, 그리고 선남선녀들이 많이 나오는 캐스팅이 화려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좀 강한 특징은 여성 캐릭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동을 주거나 여성 캐릭터들이 좀 많아졌다. 사실 올해 동남아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취향차는 있겠지만 제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양하게 다 준비해 왔어요. 네, 올해도 골라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 캐릭터가 강한 영화들이 많은데, 게다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화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아시아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 찍고 이런 게 이제 80, 90년대부터 제가 쭉 봐왔던 건데, 외국 감독님들이 한국에 와서 영화를 찍는 경우도 늘어난 거예요. 이를테면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지만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데이비드 추 감독님의 영화 리턴 투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촬영의 거의 80%를 한국에서 했고요. 지민이라는 그 영화상에서는 프레디가 이제 이름인데, 우리가 듣고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연기하세요.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시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 입양된 입양아가 20년 넘게 프랑스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입양아 이러면 약간 고루한, 약간 지루한 얘기 아니야? 뭐 약간 뻔한 스테레오타입 있고 한국 문화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너무 캐릭터가 세서 처음에는 좀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중후반까지 보시면은 왜 그때 그 프레디라는 캐릭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녀가 깨달은 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영화입니다. 네, 또 있어요. 아줌마 영화인데요. 이건 싱가포르의 허슈밍 감독님께서 첫 장편 데뷔작으로 만드신 건데, 일단 제목이 아줌마예요. 감독님의 어머니, 우리 그 K컬처, 한류에 푹 빠져 계신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국에서 또 80% 이상 찍었고, 또 대사의 80% 이상도 한국어인데, 이 아줌마가 되게 재밌어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오신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 자신과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울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또 뉴커런츠에 우리 태국 작품 다시 찾은 블루라고 있는데, 태국은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처럼 주인공은 본인은 원치 않는데 튈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은 아빠가 백인이고 엄마가 태국 분이셔가지고 외모가 눈빛도 약간 녹색이고 머리가 갈색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막 학교 선배들이 왜 너 튀냐고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그러면서 막 라카로 머리를 막 염색을 시키고 막 얼차려를 하는 거예요. 고구마 먹듯이. 아니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봤는데 이 여자 캐릭터가 어쨌든 자기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꿈꿔왔던 것,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약간 좀 놀라운 게 영화가 3시간 10분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실 때 영화 2편 정도를 몰아서 본다. 그러니까 시리즈 우리가 OTT로 볼 때 1, 2편 에피소드 보잖아요. 네, 티켓 한 장 값에 영화 2편을 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으로서 뭐 어떤 선택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관계와 이런 걸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인데요. 어떤 거냐면 인도네시아의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남편이랑 아빠가 폭도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애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그 애도 결국엔 피난길에 못 견디고 죽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굉장히 그 부유한 남자를 또 만나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또 다른 또 이 사회의 거대한 이 정치 격변기에 또 폭력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묘사한 영화고요.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감독님 당연히 오시고 Q&A가 좀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관객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요번에 미얀마 다이어리라는 작품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미얀마 다이어리라는 작품은 10명의 미얀마의 젊은 감독들이 그 격변의 시기에 현장감 있게 직접 휴대전화든 작은 카메라든 들고 촬영을 했고 10명의 감독들이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이제 다큐적인 요소도 있고 약간 좀 실험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본인들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 작업했고요. 이 작품은 좀 민감한 작품이다 보니까 10명의 감독님들이 전부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과의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미얀마 다이어리를 보시면서 지금 미얀마 그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픽션 중에는 요거는 작년이랑도 이제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동남아시아도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보면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역사나 어떤 현재 상황을 반영한 영화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모범생 아논이라는 작품은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에요. 또 아논이라는 굉장히 그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주인공인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물리적으로 그런 장면이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게 계기가 된 실제로 태국에는 이제 2년 전 작년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의 그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보시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보셔도 재밌고 또 학창시절을 겪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는 자서전이라는 작품이 왔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베니스 간 작품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끝나고 젊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런 상태의 인도네시아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년이 된 그런 나이 또래 친구가 주인공인데 사회에 나와 보니 원래 그 권위주의라든지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부정부패의 메아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깨닫는 그런 청년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6인의 등장인물, 여기에 나오는 남자 배우 마리오 마우러
그리고 여자 배우는 닉네임이 팬케이크인데 다 태국 내에서는 개런티가 제일 높은 배우들이거든요. 눈이 호강하는 영화다. 근데 이걸 눈이 호강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6명의 이제 6인의 등장인물이라는 영화가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영화라는 게 무엇인가, 내러티브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왜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도둑들이 왜 보면은 진짜 탑급 배우들이 쫙 깔려가지고, 물론 영화도 정말 연출도 좋고 내러티브도 좋고 하지만 일단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6인의 등장인물도 진짜 많은 그 태국의 탑 배우들이 다 출동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영화가 재밌을 거다라는. 풍경이나 배경이 진짜 예쁜 영화들이 있는데요. 일단 유커런츠의 메멘토 모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약간 그 고산지대는 커피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커피 농장의 아름다운 산들과 뭐 정원들과 이런 데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 주인공 자체는 그 설정이 그렇게 유쾌한 설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배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쁘다. 그 되게 대비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곤란한데 자연 환경은, 배경은 되게 예쁜 영화고요. 동남아시아 아트하우스 계열 영화의 좀 전형적인 얘긴 해요. 그 섬이 나와요. 벌거북이란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로카르노에서 국제 비평가 협회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거북이가 기다리다가 돌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내용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타임 루프 영화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면이 이제 2번, 3번 반복되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근데 저기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섬이 배경이라는 거, 벌거북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쫄보냐 하면 PTSD가 있을 정도인데, 20대 초반에 극장에 친구들이랑 공포영화를 좀 보러 다니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2번 다시는 너랑은 공포영화 못 보겠다. 저는 보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보러 가자고 해서 보고 간 거였어요. 나는 피해자라고. 근데 이런 제가 봐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적당히 무서운 선에서 정리가 된 영화들이 있는데요. 약간 초보 쫄보면서 약간 적당한 무서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솔직히 저랑 같은, 저와 비슷한 이런 극장에서 보면 소리 지르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분들 자신 있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일단은 미드나잇 패션 섹션의 사탄의 노예, 영의 조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이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코 하나르 감독님 아실 거예요. 국내에도 몇 번 오셨었고 좀 유명한 중견 감독님이신데, 영화가 좀 무섭습니다. 이 영화가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아파트에서 여기 대부분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공포의 장소로 연출했기 때문에 무섭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무섭진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불패식 와이드 앵글 단편은 동남아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다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자유스럽고 굉장히 또 감동을 주는 영화, 눈물 찔끔할 것 같은, 또 굉장히 또 판타지적인 영화도 있고, 저는 와이드 앵글 아시아 단편 경쟁 중에 어느 오후라는 작품을 제일 재밌게 봤어요. 아빠와 딸이 나오는데 아빠가 문맹이세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자는 읽을 줄 모르세요. 딸이 중학교 정도를 다니는데 딸이 어떤 편지를 받은 걸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연애 편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필은 딱 오는 거예요. 아빠의 뇌피셜, 이거 연애 편지인데 근데 내용을 중국어 한자를 못 읽으시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당연히 거짓말 할 테고, 그래서 작은 딸한테 큰 딸이 받은 편지를 뺏어서 작은 딸한테 읽어보라고 시켜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 근데 작은 딸이 당연히 그 모든 걸 파악하고 거짓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다른 여자애가 뭐 약간. 근데 그걸 또 큰 딸이랑 또 대질신문을 해요. 그랬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아빠가 자식에게 있는 부모를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줘요. 어쩔 수 없어. 화내고, 처음에 화내고 막 이래도 그게 안 될 테니까. 그게 되게 뭉클하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표현이 돼서 한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 저는 되게 감동적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모아온 게 여기 있거든요. 제가 대충 골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만약 스태프라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세요? 다 하기 싫은데 솔직한 마음. 어려운 일인데요. 솔직히 굳이 하나 꼽자면 부산 아시아영화 아카데미 스태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이고 장학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매년 이제 젊고 유능한 20여 명의 감독들을 영화제 직전부터 초청해가지고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단편 영화도 만들고 이래갖고 영화제 폐막일 전날 다 같이 그 결과물 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대끼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근데 아시아영화 아카데미 할 때가 제일 재밌었고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조그맣게 적었나? 부산국제영화제 눈이 떠집니다. 나는 근데 지금 밤새갖고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네, 눈이 떠집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세요.